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결국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의 항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합의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성공한 직후에 이란이 결사항전을 선택했지만 결국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것은 항복의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시작됩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이례적인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 한밤중에 전격적인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사실상 이란 하메네이 정권이 항복을 선택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작전이 먹혀들였다라는 평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한반도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함의점과 시사점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내각. 경향신문이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첫 내각 발표됐죠? 함께 보시죠. 문민 국방장관, AI 과기 장관,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트러피,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란 핵제거 트러피 미끼로 트럼프 구워 삶은 네타냐후, 미드나잇 해머 오퍼레이션, 한밤중에 망치 작전의 막전 막후가 오늘 조선일보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이란과 국제 사이를 속이는 기만 전술까지 펼치면서 철저히 작전 하나하나를 협의하고 합의한 채 양국이 벌인 군사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동의 군사 강국으로 한때 불렸던 이란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먹고 작전을 펼치면 무기력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에 입증됐군요. 결국 이란은 강제로 비핵화를 당한 셈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싱크홀, 동아일보 일면기사입니다. 서울 426개 동 첫 싱크홀 지도 절반이 안전도 낮은 4, 5등급이었다. 크랙. 땅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싱크홀 안전 지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시 전체에 이 지하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안전의 첫 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인프라, 서울경제 14면 기사입니다. 미국, 일본에선 송유관, 공항 피해, 인력 예산 늘려 사이버 보안 강화를 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프라 해킹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SKT가 해킹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SK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국정원의 섬뜩한 경고를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유관과 공항이 이렇게 사이버 해킹 피해를 입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 초월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전쟁 지난 12일에 개시됐는데 딱 12일 만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한국외대의 중동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백승훈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2일 만에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중동의 강호,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던 이란이 어찌 보면 조금은 허무하게 12일 만에 항복을 선택한 셈이 됐군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의 중동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이집트 여러 중동 전쟁이 벌여왔지만 12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그 상대가 중동의 군사 강국 이란이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쇼킹한 사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밤중에 이 망치 작전 성공 이후 이란이 항복을 선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끝까지 항전을 외쳤던 하메네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휴전에 합의한 겁니다.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고 영구적인 의미의 종전이다, 휴전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t has been fully agreed by and between Israel and Iran that there will be a complete and total, complete와 total,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의미에서의 ceasefire, 휴전이다, 사실상의 종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봉영식 교수님 앞에서 앵커가 영어로 읽어서 조금은 민망하긴 했습니다만 해석은 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답게 complete, total에 C하고 T를 또 대문자로 하고 캐피털로 썼어요. ceasefire, 휴전은 또 다 대문자로 썼죠. 네네. 강조를 하느라고. 이 뜻을 좀 더 해석을 해주시죠, 봉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한 그 휴전에 합의를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란 정부는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금 행방불명이 된 농축 핵 우라늄까지도 완전히 제거를 한다면은 완전한 승리겠지만 그러면 이란과 이제 종전을 할 이유가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은 사실 네타냐후 정부는 약간 아까운 것입니다. 미국의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왔으면 정말 완전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것.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사작전까지 벙커버스터와 스텔스 폭격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앞으로 정치 위기가 올 것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제까지 네타냐후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하지 않죠.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내년 10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국내 정치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네타냐후 정부가 견딜 수 있을지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total and complete ceasefire,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전쟁 승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 12일 만에 끝난 이 전쟁이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자, 중동 문제의 또 전문인 백승원 교수님 모셨는데요. 백 교수님, 국제사회의 만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강행했던 이란, 내심 재래식의 어떤 이 지상군 군사력을 믿으면서 과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상당히 비슷한데 결국 그 이란의 핵 개발 국가의 운명은 핵 능력도 상실됐고 전쟁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게 굉장히 큰 함의일 것 같은데 백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이 나름 자기네들이 제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갖고 있었던 그 비대칭 전략 무기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그리고 또 대리전,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하는 대리전 세력들을 연계해서 소위 시아 초승달 그룹 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까지 이용해서 대리전 세력을 해서 분란전, 게릴라전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무기가 이번 12일 전쟁 통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괴멸시킨 것도 있었지만 이 10일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형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10일 동안 너무 성공적인 작전을 다 했고, 단 12일 만에 단 10일 만에 그렇게 해냈고,
그래서 제일 큰 의미는 그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그 이후에 고조를 올려가는 단계에서 그 이란의 그 방공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방공 시스템 플러스 레이더 기지들을 다 형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무력화시켰다.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제공권은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왔다. 그 이후에는 이란이 갖고 있는 뭐 파타 미사일이 있다, 헤즈카삼이다 해서 소위 말해서 초음속 미사일이 있다라고 탄도미사일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란에서 떠날 때부터 이란 항공에서 포착돼서 요격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손바닥 위였다. 이스라엘과 미국 손바닥 안에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 시설까지 정밀하게 다 파괴를 시켰는데 봉 교수님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첩보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공습했을 때 이란군 총참모장도 제거됐고 혁명수비대 1인자도 제거됐고 핵과학자도 제거됐는데 이스라엘에서 1,500km를 날아온 이런 요격 미사일에 제거된 것도 있지만 이란 영토 안에서의 제거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인들의 제거 작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휴전 합의를 보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착잡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9천만 명 인구, 석유 수출국, 그리고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인데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이게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들도 이미 이란을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방어할 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린 모두 이란 정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무슬림 정권은 세계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하는 방안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17일 날 발언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는 어차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정권을 손을 보고 핵시설을 제거할 것을 결심했으니까 옆에 있다가 그 결과만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백기항복을 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 내지는 국제 질서를 흔드는 이 세력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군은 한 명도 없다라는 교훈을 이 사건이 되새겨 준 건데 자꾸 북한이 떠올라서 북한 김정은은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를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어떤 이란의 불법적인 핵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방금 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사회 G7 정상들도 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지 선언을 보냈잖아요. 근데 국내 여권에서 추미애 의원 등이 미국의 이란 타격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오히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어떤 비난하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조금 섣불렀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한 하루 전, 이틀 전에 나온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이란이 이렇게 항복하고 국제사회가 이 공격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 아마 추 의원께서 보시고서 입장을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로서는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지만 그 좀 자위권 발동이 맞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정말 그 정도로 이미넌트, 그러니까 정말 즉각적인 위협이었느냐. 그리고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6월 15일. 근데 다른 PR 방법이 있었는데 공격하는 게 맞았냐. 이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항상 이렇게 뭐랄까 외교 해법을 중시하는 어떤 분들 쪽에선 왜 이런 공격을 하느냐. 그런 사실은 공격에 앞서서 지난한 핵 협상의 과정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핵 협상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뭐랄까 이 비난을 위한 비난일까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핵 협상이 성공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의 워딩이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 협상이 4월 15일 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4월 15일 날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아, 오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너랑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 변화를 하려고 이걸 협상을 하는 거지. 야 이란아 오해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행동 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옵션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60일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6월 13일 이스라엘이 그 공습을 시작할 때가 딱 61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란은 절대 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핵 개발의 뜻을. 그런 그런 얘기,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봤지? 너네들은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우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안을 받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더 심한 공격을 받을 거야라고 압박을 했죠. 근데 요것도 제가 한 가지 약간 만약에 데블스 어드보켓이 되자면 이란 입장에서는 요 입장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3.69% 우라늄 농축은 갖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IAEA하고 핵 협의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너무 고농축 우라늄과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건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충돌이 되고 있었던 상황은 이 상황이었었죠. 그렇군요. 북한과 닮은 꼴이 이 지점인데 결국 하메네이 정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상당히 높여왔는데 핵 시설은 잃었지만 그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대가로 정권 유지와 체제 보장을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얻은 것 아니냐. 이 휴전의 대가는 이런 함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 교수님, 핵시설은 잃었지만 공격은 당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대가로 하메네이 정권의 연명 이걸 얻었다. 그 이란 국민들도 상당히 반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죠. 예.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거기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선을 그은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정권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직 그 포르도 시설에 있어야 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는 아직 있는 것이죠. 야 이거 한 번 더 했다가는 거의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스라엘은 아쉬운 게 이스라엘의 예. 핵무장을 2년 정도 늦춘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겠죠. 예. 이것이 이제 북한에 주는 함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 안보수석을 하셨던 천영호 대사님의 말씀인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영변 핵시설 포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80%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시설을 북한이 포기한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야 한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도 여기에 결을 맞추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스티븐 비건 특사 얘기도 영변을 넘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 그거까지는 안 된다고 입장에 맞섰다가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죠. 네. 근데 천영우 수석 말씀으로는 30년 동안 미국의 정찰 위성이 계속 보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북한이 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저장을 해놨겠나. 왜냐하면 타겟이 될 게 분명한데 다른 데로 옮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른 데로 옮겼다면은 영변 핵시설은 가치가 없는 깡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먼저 북한이 사찰을 받고 포기를 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란도 포로도 공격을 했지만 우라늄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사실 완전한 성공은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한반도의 이 핵과 관련된 리스크, 지금의 상황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백 교수님, 뭐 지나서 한 평가지만 사실 그간 10수년간
대북 정책을 두고 햇볕 정책이 맞느냐 아니면 강한 압박이 맞느냐와 관련된 끊임없는 이 정치권의 논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햇볕 정책을 했다가 압박을 했다가 햇볕 정책을 했다가 압박을 했다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뭐 결론은 지금 내리는 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한 번쯤은 이렇게 강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했다면 지금처럼 북한이 이렇게 대놓고 핵을 개발하는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보실 때. 제가 박사 논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압 외교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탕 냉탕이 아니라 이게 같이 갔어야 됐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제적인 어떤 행동에 좀 변화가 있었을 때 당근을 주고 그걸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안에서 한미 공조가 됐든 한미일 공조가 됐든 아니면 필요하면 중국과도 공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북한을 몰아갔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조금 나이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제가 양비론을 펴기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압박도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이렇게 채찍도 주지만 당근도 주면서 몰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번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히 그 강압 외교를 제대로 집어넣어서 지금 이 협상안을 받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그 대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클 콜레언에서 나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성사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어떤 거요? 유명한 총구를 머리에 갖다 댔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죠. 유명한 대사죠. 그러니까 그런 강압 외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북한을 잘하고 북한을 잘 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절대 안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박을 취하는 그런 모습, 진정한 강압 외교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번 이란에게 미국이 했던 강압 외교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봉 교수님. 지금 이 휴전안을 보면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속보를 봤더니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제 휴전이 개시되고 이스라엘에게는 12시간 뒤에 휴전을 유예하도록 미국이 공간을 줬는데 우리 그 한국 전쟁의 휴전 막바지를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휴전 일자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잖아요. 혹시 이 이스라엘이 남은 12시간 동안에 어떤 뭐 극적인 군사 작전이나 혹은 뭐 극단적으로 하메네이의 제거를 할지 뭐 이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휴전안에 대한 이란의 입장이 바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권 교체까지는 하지 않겠고 그 B-2 스텔스 바머가 그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 파괴를 했는데도 이스라엘군이 다시 또 군사 작전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같은 시설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휴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데 군사 작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전면적인 대량 살상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군사 작전은 아니고 정말 목표물, 핵물질을 찾아서 제거하는 굉장히 정교한 군사 작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협상에서 가장 조금 찜찜하고 속상한 건 이스라엘일 겁니다. 지금 뭐 어저께 보도만 해도 나이트 해머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공조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다 해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건 들어줬지만 이제 멈춰 하고 마지막 순간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2시간 말미를 준 거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던져준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벙커버스터 GUB-57을 미국이 개입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의 전략 무기로는 이란의 핵 불능화는 할 수가 없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은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과연 불능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 있을까는 지금 회의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그 협상가거든요. 동맹국도 이렇게 이용하고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고 자기가 이게 더 큰 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제가 뭐가 조금 놀랐냐면 이걸 만약에 북한과 우리 관계에서 트럼프가 사용한다면 우리를 잘 이용해서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서 나만 이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통미봉남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게 빨간 그 레드 카페트를 깔아주고 그냥 북한이 미국과 만나는 그런 그리고 북한이 우리는 배제한 채로 뭐 미국이 쉽게 북한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어저께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정자 그리고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저렇게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선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선 저렇게 갑자기 버려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냥 12시간 말미를 줄 테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너무 냉철한 비즈니스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미국을 대하고 미국을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번 상황에서 좀 그게 함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야, 모사드가 나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우라늄 옮긴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메네이 옆에 세 번째 사람 측근이 모사드 간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사드랑 CIA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을 할 때 그 결정을 못한 게 오사마 빌라덴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얼굴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머리만 위성으로 찍고. 그래서 CIA 국장 페네타가 그 사진 좀 빨리 찍으라니까 요원들이 못합니다 하니까 국장이 뭐라 했냐면 요원 보고 여보게들 영화 보면은 CIA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모사드도 마찬가지로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교수님은 방송 일정 있어요? 지금 가셔야 돼요? 22분인데?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좀 더 계세요. 돌직구를 가장 많이 보시니까 이 시간대 많은 국민들께서 12시간의 어떤 말미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하메네이 정권의 어떤 연명이라는 걸 얻으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12일 만에 강제 휴전에 지금 합의를 한 거잖아요. 총불위를 겨눠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이란이 또 핵 개발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핵 능력은 그대로 있으니까 물론 그 핵 시설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원심 분리기를 다시 짓는 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이란 핵 농축 우라늄 농축 분리기는 SR1, SR6, SR8인데 6-8은 붙어 있는 거고 큰 거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는데 SR1은 AR1은 AR1, AR6, AR8인데 AR1은 모듈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탄즈 시설에 있는 AR 원심 분리기를 다 떼서 딴 데 옮기고 그랬던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 숨겨져 있을 겁니다. 지중화된 시절에 그 농축 우라늄과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학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이 좀 놀라운 사실은 중동 국가 중에서 SSCI 저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급의 그 저널을 가장 많이 심지어 미국 학자들과 같이 내는 그런 그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핵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모든 소위 말해서 NPT도 지금은 이란은 1968년 협약에 사인한 것만 되는데 93 플러스 2 에디셔널 프로토콜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그 의정서에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이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간 그 직전에 저지를 시키긴 했지만 이란이 와신 상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겠군요. 자, 끝으로 봉 교수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12일 굉장히 초단기 중동 전쟁의 한 획을 다시 역사를 쓰게 된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좀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죠. 백 교수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 한번 상상해 보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가 성취했다 이러겠죠. 근데 그 비핵화는 북한이 ICBM으로 핵무기로 실어서 미국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포기하는 거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물질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계속 핵무기 사정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이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오고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으면 이게 평화 아니냐. 우크라이나도 같은 거 아니에요. 광물 개발을 미국 사람들이 하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할 거다. 그럼 우리 한국 정부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지지해야 되는지. 이거는 남북한 교차 승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에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미국 본토만 미국 핵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 하면은 그리고 한국 전쟁도 끝났는데 대한민국은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대비가 있느냐. 준비를 해야겠죠. 봉 교수님 방금 언급하신 게 사실은 많은 이 북한 관련된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봉인식 교수님과 백승훈 교수님 두 분 모시고 고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요새 새로 선보이는 코너죠. 무수히 많은 오늘의 이 뉴스와 기사 중에서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핫피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오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잠시 후 예정돼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데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약간 변명처럼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어요.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등록 안 해도 된다. 등록 안 하려고 미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이 이벤트들이 전부 축의금이라든지 빙부상이라든지 또 출판기념회가 세 차례는 11월,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일 기준인데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수억 원을 11월, 12월 말 행사인데 그 사이에 소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현금의 행방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주요 지출 그리고 지난해 소득들을 살펴봤을 때 전년 대비 자산이 2억 원 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경조사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1억 1,065만 원인데 지난해 지출은 1억 8,088만 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8천만 원 가까운 이 갭은 뭐로 벌어서 냈느냐, 경조사도 없었는데 라는 의혹도 야당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대구시장을 역임한 권영진 의원님, 아산시장을 역임한 복귀왕 의원님, 민주당의 법률위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청문회잖아요, 권영진 의원님. 네. 뭐 돌직구쇼 나오는 우리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공교롭게 이 청문회 청문위원들인데 오늘 잠시 후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도 이 수입과 지출 액수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더 큰 지출이 해명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의 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혹시 이 시간까지 야당이 원하는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아직 자료가 없대요. 자료가 이제 837건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게 이제 25.6%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산마 청문회다. 묻지 마. 주지 마. 그다음에 또 하나 뭐지? 하여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야? 부르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승인 가지 마. 가지 마. 묻지 마. 주지 마. 청문회다. 그러니까 물으면은 왜 묻냐고 얘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거는 왜 의혹 제기하냐고 하고 그리고 또 증인 요청하면 가지 마 하고 네. 자료 달라 그러면 주지 마 하는 청문회다라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기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혹이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라는 게 5년 동안 빤하잖아요. 1년에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니까 5년 하면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쓴 거는 13억이다. 그중에서 뭐 아들 유학비나 이런 거는 전처가 됐다고 하니 그거 빼자. 그래도
한 6억이라는 게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김민석 후보는 아니 내가 저 그동안 결혼도 했고 또 이 상도 있었고 그래서 조의금 들어온 수입도 있고 내가 2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그 현금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맞춰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을 내서 그럼 그때는 현금 들어온 걸 가지고 그때마다 돈을 메꿔 넣었다고 치더라도 2024년도에는 보면은 이제 경조사도 없었고 네. 출판 기념회도 없었는데 그때 재산 변동을 보니까 쓴 거는 1억 8천만 원 이상인데 번 거는 1억 1천만 원이고 그러면은 한 7, 8천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또 2분의 예금도 1,7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재산 가액은 2억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라는 건데요. 아마 오늘 이 부분들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도 큰데 자산은 2억 늘었다. 그러면 그 돈은 뭐로 벌었냐? 경조사가 없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얼버무리거나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의 청문위원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저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께서 청문회에서 증빙 자료를 내놓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저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는 재산 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던 의혹 이 부분들은 해명을 하지 않고노서는 공직자로서 기본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는 이렇게 최근 해명을 낸 바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때 이 추징금을 갚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복경 의원님. 출판기념회를 하고 경조사를 경험했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랬구나라고 알 거예요. 속으로 이제 다 알면서도 지금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냥 사실 묻지마 닥치고 공격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의 여러 해명이 시원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에 또 다른 궁금증, 또 다른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량 두루뭉실하게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라고 부족한 해명을 하고 실제는 오늘과 내일 이제 현장에서 실제 경론을 벌이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총리 후보자는 불법 자금 등의 불법적인 어떤 자금을 받은 건 없다. 이 입장은 확고한 거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랄까 자금 출처가 조금은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해명을 다 할 것이라고 보고 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출판기념회를 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의원들이 단 한 명이나 있나요? 주진우 의원은 뭐 본인의 상 안 당했었습니까? 조모상은 잘 안 알려요. 그런데도 다 알려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부의금을 취했다라는 것인데 신고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생활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청문회가 열립니다. 주요 의혹들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소득보다 많은 지출, 자산 증식 관련 의혹. 그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돈이 유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에 따르면 2차례나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전력,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유학비 출처 논란, 이 전처가 모든 유학비를 댔다. 한 2억 가까이죠.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강 씨 등과 금전거래 의혹, 총리 후보자는 사인 거래다, 사적 채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무슨 사적 채무가 있느냐, 왜 갚지 않았냐 등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름 자체적으로 정리한 출국 기록을 냈지만 야당은 디테일이 맞지 않는다라며 정말 가서 받은 것 맞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게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 후보자가 거절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의혹입니다.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 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자, 주요 의혹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 수사 잘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청문회에서 다 밝히 해명하겠다 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해명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해명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칭화대와 관련돼서 이제 출입기 기록을 했는데 저건 좀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청문회 하면서 출입기 기록을 법무부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확인해 준 내용을 제출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저건 굉장히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법무부에 해외 출입국 기록 달라. 그리고 제출해버리면 그냥 의혹 해소돼 버리는 거죠. 요즘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5분 안에 다 발급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왜 저걸 그냥 본인들이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저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또 의혹이 꼬리를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잖아요. 돈에 관한 문제다.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을 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돈 거래 관계 이제 이런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돈이 이제 상당히 뭐 경우 때는 한 8억, 뭐 2, 3억, 뭐 연도로 따지면 8천 네. 이렇게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건 전부 다 이제 경조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조사 자체는 사실은 그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경조사비가 많았나? 출판 기념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 이게 자녀 유학 비용 2억을 빼면 5억에서 6억 정도고 야당에서는 6억의 현금이 소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리 후보자는 다 해서 한 5억 정도다.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로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마 24년도 1, 2월인가 추징금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 금액이 1억 이상 큰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24년 1, 2월이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 그래서 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실제로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모든 의혹의 문제를 경조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또 본인이 2019년도에 재혼했는데 또 취급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보던 경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는 게 결혼 때 이제 취급이 더 많이 들죠. 부의금보다도. 네. 부의금보다는 축의금이 훨씬 부족하다 많다. 많죠. 근데 이제 취기금을 제외를 해야 하니까 이 돈이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1년에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가 국회의원 수입이더라고요. 근데 뭐 유학비랄지 뭐 추징금 납부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보면 너무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오늘 내서야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도 25%밖에 안 냈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내일 사이는 이제 안 냈던 자료를 네. 제시를 하면서 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만 가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과연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조기현 변호사님 축의금은 만약에 결혼식 때 안 받았다면 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로 5억
요걸 혹시 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대략의 내용은 설명이 됐고요. 또 몇 개 맞춰보면 축의금도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실제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 받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으시니까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축의금을 받기도 들고 하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 뭐 그걸 또 하나하나 누구 받고 누구 안 받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명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얘기가 있으니 그거 일부 있고 2020년에 장인상, 22년, 23년 출판 기념회인데 실제 이 미납 추징금이 변제되는 시점을 보면 20년에 1억 4,550, 21년에 6천, 22년에 1억 6천, 23년에 1억 4천, 24년에 1억 1,500 해서 이제 완납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연차별로 보면 실제 어떤 이 경조사 내지 출판 기념회가 없었던 21년에 6천만 원밖에 못 갚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그런 수익으로 변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맞아떨어지는 설명이다. 이 상세 내역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복귀한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략 알고 있지만 이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출판 기념 때 그렇게 많이 벌어요? 잘 나가는 정치인은? 뭐, 주류 유력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수억이 들어와요? 수억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안 해봐서.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도 언론 출판 기념회 하시죠. 정치력을 키워서. 상당한 액수인 것은 뭐 통용되는 상식처럼 근데 네. 그거를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님들께서 물었을 때 얼마나 네. 상세하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돼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논리적으로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게 설명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물으실 텐데 그거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대략 뭐 얼렁뚱땅 한 이틀만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뭐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총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마침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박찬대 의원, 헌금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처참한 상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했군요. 여기에 인용할 건 아닌 말씀 같아요. 자, 정청래 의원. 김민석 흔들어 이재명 정부 쓰러뜨리려 한다. 김민석 지키는 것이 이재명 지키는 것. 두 분은 이 당대표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함구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자, 지금 강원전에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둘 다 셉니다. 정청래는 원래 셌고 느낌이 좀 다른 셈 같아요. 예, 정청래는 원래 셌고 박찬대 후보는 이제 이번에 계엄 또 탄핵 이때 정말 당을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맞춰가면서 잘 운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맞출 궁합이 맞는 검증된 당대표 후보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개혁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권 초반기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잠시 머뭇머뭇거릴 때 당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좀 더 뭐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비등한 의견들 때문에
뭐 누가 더 뭐 유리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막상막하? 박빙으로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자, 뜨거운 피플,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자, 대선 패배 이후에 오랜만에 모습이 드러났군요. 이준석 의원입니다. SNS에 현 정부의 빚 탕감과 그리고 이른바 이 현금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에서도 커피 원가 논란이랄지 아니면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서 현금을 남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시국에도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빚 탕감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 비판의 공을 띄우면서 사실은 정계, 재계에서도 감론을박 논란의 대상인 것 맞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가 최근 밝혔던 이 빚 탕감, 7년간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정책을 두고서도 감론을박 시끄럽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근데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금융위, 이 재기 기회를 제공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다. 빚을 세금으로 메꾼다. 결국 빚 갚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제 기준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도박 사행성 사업 종사자도 채무 탕감이 가능해지는 거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장님 하셨던 우리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 문제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야당에서도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 이대로 두면은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5천만 원 이하에 한해서 이게 113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은 이게 16조가 넘는 돈입니다. 16조 원이요? 예, 그걸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난 주말에 저도 미용실도 가고 또 전통시장도 돌아다녔거든요. 이발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저렇게 항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빚내서 난 그동안 어렵지만은 성실하게 갚았는데 그렇지.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올해 딱 그 빚을 완납하신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해서 그럼요. 한 3년간 갚아오다가 올해 딱 마지막 딱 갚은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충분히 정부 여당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뭐 마치 자영업자들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정말 자영업자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빚을 갚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국가로부터 진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분들 다 덜 먹고 덜 쓰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빚 갚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처럼 하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번에 탕감을 해주더라도 정말 탕감해 줄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혜택을 줄 거냐. 네네. 이런 문제까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뭐 당장 빚 탕감해 주면 표는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 모랄 해저드라든지 또 국민들 간에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위화감이 아마 16조 이상으로 생길 거다라고 봅니다. 이 빚을 연체 빚을 갚아주는 것도 이 정부가 빚을 내서 갚아주는 거라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다 갚아 나가야 할
이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뭐 전 국민의 한 90%가 최소 25만 원에 이 지역 화폐 등을 지원받는 것 또한 이 정부의 어떤 예산 부담으로 좀 돌아온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탄감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우처 쿠폰 경제가 실질적으로 뭔 효과가 있었나요? 그건 단순히 일회성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쿠폰 해서 그냥 쓰게 해요. 그 소비로 되는데 또 소비는 일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경제를 활성화할 정도로 어떤 소비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국가의 부채로 남는 거고, 그건 세금을 떼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이게 쿠폰이나 바우처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풀어서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이준석 의원도 있지만 승수효과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탄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냥 빚을 없는 걸로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대신 빚을 떠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5천만 원에 대신 국가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두 가지죠.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아, 이거 뭐 버티면 갚아주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해주더라고 하잖아요. 괜히 갚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죠. 우리 은행에서 빚이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못 갚을 것 같아. 그 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갚았어요. 그러면 아마 사채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비탄감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밤낮으로 택배 일하고 해서 열심히 갚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라통 터질 일이죠. 이거 자체는. 그래서 또 과연 비탄감을 해줬을 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비탄감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 돌아와서 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비탄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암이랄지 질병에 걸렸다랄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기가 어려워.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거 좀 선별적으로 좀 해야 한다. 그다음에 사행성과 관련된 사업한 사람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배제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걸 뭐 어떤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뭐 사행성업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굉장히 낭비적, 소비적 행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합쳐서 빚을 탕감을 다 해줘버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세금을 메꾸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이렇게 자체가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이걸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복지가 맞냐, 선별적 복지가 맞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할 때냐, 아직은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논쟁의 과정 속에 있었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폰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은 이제 지역화폐 논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역화폐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바라보는 입장과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 아산시에 4월 2일 날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뽑혔고, 이때 이제 지역화폐 발행 액수를 늘렸습니다. 이 효과가 전통시장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지역화폐 늘어났으니까 라는 어떤 안심감이 들어서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 유도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보다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긍정성을 정부에서는 먼저 바라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탕감 대상자들이 과잉 소비 때문에만 된 부분들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질병 때문에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연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7년 동안 이미 연체의 지옥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두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두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제책의 하나의 한 방법으로서 이번에 선택을 했고 왜 지금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사람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생 경제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지역 경제 발생을 그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이게 이제 쿠폰 경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긍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장기 채권자들에 대한 그 부채 탕감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재기를 유도해내기 위한 이런 선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방어하고 극단적으로 공격만 하면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성의 한 단면을 함께 봐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뜨거운 인물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희석 총리보다 이준석 의원, 마라토너,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2년 전이었죠. 이 희귀병, 희귀질환 때문에 목이 90도로 꺾여서 앞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야 했던 근황이 공개돼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그로부터 지났습니다. 최근 이봉주 선수가 이 불치병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4년 전에 근육 긴장 이상증이 발병해서 2년 전에는 저렇게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정도로 근육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사진 한번 보시죠. 완전히 고개를 들었고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달릴 수 있고 등산도 이렇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완쾌가 된 모습입니다. 근 2년간 이 고통스러운 이 근육 이완 트레이닝과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본인이 즐겨갔던 산을 걷고 뛰고 하는 훈련을 반복해 왔다라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봉주 선수가 지금 완전히 완쾌가 돼가지고 그 올해에 열리는 또 해외 마라톤 대회도 참석해서 뛴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근황이 들어와 있어요. 대단하군요. 불굴의 이봉주네요. 불굴의 이봉주예요. 네. 처음에 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공개됐을 때만 해도 네. 이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구나.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그 뒤로 이제 한동안 또 소식이 없었죠. 근데 한동안 치료를 했지만 경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소식만 들리고 있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고 걷고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5km, 10km의 마라톤을 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사적인 또 다른 어떤 자리에서 본 적도 있었고 그래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굴의 의지, 난 마라토너고 다시 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라든가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봉주 선수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 이런 걸 한번 다시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웬만한 의지로는 이렇게 재활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권영재 의원님, 이봉주 선수 하면은 금메달리스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일 뿐 아니라 이봉주 선수가 세운 한국 마라톤 신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저 불굴의 의지로 재활까지 성공하고 또 마라톤에 뛴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마라톤의 전설이잖아요. 전설이죠. 전설이기도 하고 또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마라톤 역정처럼 네.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대구에도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해마다 엽니다. 유명하죠. 예, 대구 실버 국제 마라톤 라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봉주 선수도 오게 했는데 그동안 건강이 나빠져서 전혀 못 나타나는데 이제 또 저분 대구도 오셔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마라톤도 같이 뛰고 하면은 아마 지금도 병석에서 희귀병이라든가 불치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분들에게 이봉주 선수의 저 쾌유는 아마 큰 희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봉주 화이팅! 이봉주 화이팅! 아,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 이봉주 선수가 건재해 주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마라톤을 뛰어왔다면 이제 남은 생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기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면서 뛰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코너입니다. 저희 도지쿠쇼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세계여행 갈 준비 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자, 저희 도지쿠쇼에서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니라 이제 앉아서 세계 속으로 코너가 있죠. 첫 번째 여행지는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슬렁어슬렁 뭔가가 들어옵니다. 호텔인데 정체는 레서 판다입니다. 안녕? 중국 충칭의 한 호텔이 레서 판다를 객실까지 데려가서 모닝콜 서비스를 선보이는 건데 레서 판다가 이거 깨워주는 거예요. 그냥 저 친구가 먹이 먹으러 간 것 같은데 모닝콜 서비스예요. 그런데 문제의 호텔은 인근 동물원에서 이 레서 판다를 빌려와서 이 모닝콜 서비스를 출범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계 당국의 제지를 받게 됐는데 현재 레서 판다가 멸종 위기종 1급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충칭시가 이 동물 학대 논란에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논란의 정책이었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려동물이랄지 우리가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익숙한 네네. 반려동물을 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과 관계가 소통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전 야생동물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판다는 일반적으로 대나무를 먹고 사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판다 자체도 사실은 저렇게 인간들랑 어울리면서 어떻게 주는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인스턴트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인데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호텔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동물 학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일단 동물 학대를 생각할 때는 뭔가 뭐 때린다거나 할지 뭐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자르게 한다랄지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저 동물 자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인간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동물 학대의 일종이라고 봐요. 물론 저 판다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저거 자체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판다는 동물원에 보내든지 야생으로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여행지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지하철입니다. 여기저기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발을 동동 구르는 승객부터 급기야 의자 위로 올라가고 손잡이에 매달리는 승객들. 지하철이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바로 열차에 뱀이 있다는 겁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긴급히 객차 검사도 이루어졌지만 뱀은 없었고 도마뱀만 있었다고 합니다. 허무개그네요. 자, 이번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로 갑니다. 한밤중 골목길에 멈춰서 승용차. 차에서 내린 남자가 건물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충분치 않았는지 다시 차로 달려가 액체를 더 가져옵니다.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순간 자기 차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방화범이었고요. 황급히 차를 버리고 뛰어나오는데 남의 건물에 불을 지르다 자기 차만 타버렸습니다. 복향 의원님, 그러니까 심보를 잘 써야지. 이거 지금 방화범이 자기 차만 불탄 영상이죠. 호주에서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 받은 거죠. 벌 받은 거다. 그러면 뭐 두 마리 더 필요 없습니다. 네.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벌 받습니다. 네, 우리 아산시장 출신 복향 의원님이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는 논평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순서입니다. 돌직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 돌직구 강력반 시간인데요.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모노레일 매표소 직원이 이용하지 않은 표를 환불받은 손님을 향해서 욕설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결국 모노레일 운영사가 사과했고 직원은 징계받았다는데 황당하죠? 이 소식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유튜버가 삼척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 환불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 매표소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환불하는 이유를 계속 묻습니다. 결국 표를 환불받은 뒤 인사를 하고 돌아선 순간 매표소 직원의 욕설이 들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셨어. 진짜 이라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이야? 영상이 SNS로 확산되자 삼척시청 게시판 등엔 공식 사과하라는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모노레일 운영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과도 드리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논란이 된 직원은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미제 사건들의 단서를 추적해 나가는 강력한 남자 돌직구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장님 모셨습니다. 배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원입니다. 네,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아니, 상의를 벗고 경찰서에 들어오는 남자. 사진만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영상 입수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입니다. 남성 일단 시원하게 상의 제꼈어요. 목에 두른 채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옵니다. 급기야 지구대 문 열고 들어옵니다. 기습적으로 옷을 입히는 사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수배자였던 이 남성 결국 체포돼서 검찰로 호송됐다고 합니다. 배 반장님, 아니 자기 스스로 자수한 건 아닌 것 같고 비틀거리는 거 보니 한 잔 취한 것 같은데 옷은 왜 벗는 거며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이 사건? 왼쪽으로 좀 편향돼 있죠. 지금 네. 걸은데도 이제 왼쪽으로 편향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양모를 의심하지만 일단은 이제 음주 상태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옷을 벗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열이 나갖고 옷을 벗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공연 음란이죠.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옷 벗고 다른 어떤 성범죄 같은 일종의 경범죄지만 공연 음란죄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왔을 때도 바지도 벗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지도 벗을까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경찰서 지구대인지를 잘 인지 못하는 상황, 진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사실 저럴 때 사실 경찰들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원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이제 신분증을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예전 같으면은 손가락 지문을 일일이 번호로 해갖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배자임을 확인했고 벌금형 수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 즉 공연 음란죄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저렇게 이전 범죄 수배된 경력도 공연 음란죄예요? 옷 벗고 다닌 거죠. 옷 벗고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중한테 혐오스러운 형태의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된 것이죠. 아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왜 찾아온 겁니까? 자기 제발로. 근데 보통 이제 그 연상작용이라는 게 자기가 피해야 될 거로 생각하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죠. 내가 경찰서만은 피해야지. 내가 경찰서만은 안 가야지. 내가 경찰서만은 피해야지 했는데 술 취하면 경찰서로 간다. 보통 정상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할 거야. 사실은 거기로 가버리는 심리적인 작용이 존재하죠. 그럼 이런 공연 음란 혐의자는 또 경찰서에서도 옷을 벗은 건데 이런 분들은 왜 벗는 겁니까 자꾸? 그건 심리적인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정도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금형 정도가 됐는데 이전에도 더 심했다고 하면은 치료와 함께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경찰에 체포돼서 수배자를 제발로 들어온 수배자를 경찰은 잡은 셈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사건 상황판이 이동했죠.
현수막 같은 건데 애 둘 유부남을 꼬셔서 두 집 살린 차린 몇 동 몇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상간녀 꽃뱀 조심 사진도 있습니다. 이 현수막과 이 사건의 정체가 뭘까요? 서울 강남에요? 이런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내용은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입니다. 여성 거주지 앞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앞에도 하나 붙고 이 남성의 직장 앞에도 하나가 붙었습니다. 여성 거주지 앞에는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 상간녀 꽃뱀 조심해라. 남성의 직장 앞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하고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의 반성도 없는 이 파렴치한 사진까지 붙었습니다. 눈 가린 남녀 사진, 일부 가려진 거주지와 직장 정보도 현수막에 게시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게 논란인지 함께 보시죠. 누리꾼 반응, 이거 고소 나간다고 해도 이거 속 시원하겠다. 아내가 만약에 붙였다면 불륜 잘못했지만 신상 공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의견. 소송에서 돈 받고 그 돈으로 벌금 내라. 응원하는 의견. 화병 나느니 벌금 내고 말겠다. 화이팅! 뭐 이런 의견. 그런데 논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지점입니다. 일단 배 반장님,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에는 간통죄겠죠. 근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사자는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일종의 사적 구제로 저런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건 현행법에 분명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을 했고 물론 이름은 아마 가렸을 겁니다. 근데 사진도 약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면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사적 구제 방식으로 저렇게 이 거주지하고 직장에서 저걸 게시를 했는데 이건 불법이다. 불법인데 문제는 이제 그 누리꾼의 반응도 그런 겁니다. 시원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라고 하니까 옹호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민사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군요.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게 뭐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런 건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렇게 쉽게 해결 안 되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저게 근데 저걸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구청이나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함부로 또 철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존재합니다. 만약에 저 이제 불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렇군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건의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성희롱도 통역됩니다. 아니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자, 영상.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없어? 이게 다 부산일까?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자, 태국 누리꾼의 제보. 친구가 나쁜 경험을 했다. 한국 택시 탈 때 조심해라 라면서 이 영상이 SNS에 공개됐어요. 이 망신도 이런 국제 망신이 없습니다.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라며 웃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거죠. 누리꾼들은 한국 놀러 갈 예정인데 무섭다. 태국 누리꾼들은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나도 한국 택시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 반장님, 이러면 안 되죠, 기사님.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아주 일부지만은 저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현지에서도 그렇고 태국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셨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건 명확히 다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다. 성범죄. 저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 보니까 저 서울 시내에 그 태국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국제 행사도 많고 흔히 말 휴양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택시기사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은 뭐 번역기, 통역기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이게 다 번역돼서 외국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적인 의도가 있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것도 AI가 번역을 해줍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내용만 번역한다고 저 기사님 혹시라도 착각하시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절대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제 경기도 수원에서 가스관을 오른 남성이 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 다시 보실까요? 한 남성이요. 경기도 수원의 다세대주택 장갑을 낀 채 주택 담벼락을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에 매달렸지만 곧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전 연인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건 역시 가스 배관을 탄 모방 범죄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전 연인은 말다툼으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한 바 있고 저 남성을 떼어날라라고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가스배관을 타고 이 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겁니다. 3층이었어요. 목격자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어떤 사람이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까? 얼마 전 이 배관 타고 가서 살해한 살해 사건도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네. 신원 공개가 됐습니다. 윤정우입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세종 잡혔는데 그거는 명확히 잔혹한 살인이었고요. 지금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방 범죄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아파트 6층을 타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런 범죄는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 근육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타고 올라가지만 지금 저 경우는 사실은 그 손가락 힘이 없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명백히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변명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다. 걱정돼서 그렇다. 전화 안 받아서. 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것에 저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당사자는 분리 조치를 요청을 했고 분리된 상태에서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 사건 같은 게 벌어지죠.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하면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매우. 그때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까지도 해갖고 했지만은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철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못 타고 올라가게 저런 장치를 해내거든요. 요즘 이런 장치도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윤활유 같은 것도 바르고요. 네, 미끄러지게. 예. 그리고 예전에는 형광색 페인트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게. 예. 맨눈으로 안 보이는데 자외선으로는 보이는 그러니까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근데 저건 범인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못 올라가게 해야죠. 그렇군요. 타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공격이 이루어지고 저기 보시면 근데 저런 데도 타고 올라갑니다. 저런 데도 타고 올라가요? 예. 스토킹 범죄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보안 장치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더 명확해지고 명쾌해집니다. 절대 조심해야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강력 사건들 풀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돌직구 강력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도 시작합니다. 많이 하죠 참.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진의 더 라방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